서울 종로구 낡은 주택가의 골목길. 담쟁이 덩굴이 얽힌 빨간 벽돌집 앞에서 박영희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1세의 그녀에게 이 집은 35년간 살아온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 혼자서도 꽤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문 앞에 나타난 며느리 김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33세의 서연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둡고 어색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영희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습니다. 서연은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둘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원목 소파와 자개장이 놓인 공간. 영희는 서연에게 차를 내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금방 갈 거니까요. 영희는 서연의 차갑고 딱딱한 태도에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응, 그랬지. 언제 할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별일 아닌 듯 말했습니다. 어제 이미 결혼했어요. 영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특별한 사람만 불렀거든요. 그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특별한 사람. 그러면 자신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3년간 월세를 대주고 새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주고 서연의 병원비까지 부담한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니. 아, 그래. 영희는 겨우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민수 오빠가 기다려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개장 위에는 민수 어릴 때 사진이, 책상 서랍에는 서연을 위해 준비해둔 결혼 축의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희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정성스럽게 포장해둔 분홍색 한복이 눈에 띄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결혼식에 입고 가려고 새로 장만한 한복. 이제는 입을 일이 없을 한복. 특별한 사람. 영희는 한복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대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보내던 월세, 냉장고와 세탁기 구입비 300만 원, 서연의 갑상선 수술비 200만 원. 계산해 보니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4천만 원을 쓰고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한복을 다시 옷장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는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영희에게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영희는 잠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서연의 결혼식장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영희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서연의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불렀거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서연아, 어머니, 이번 달 월세 입금 부탁드려요. 집주인이 독촉해서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여전히 돈을 달라고 하다니. 서연아, 네, 어머니, 난 이제 특별한 사람만 도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한 말이잖아. 특별한 사람만 불렀다고. 그건 결혼식이 작아서 그런 거였어요. 작든 크든 상관없어. 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이제 너희끼리 살아. 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3년간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던 50만 원을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이체 취소하시겠어요? 네,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서요. 창구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자물쇠를 하나 샀습니다.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자물쇠 바꾸시게요? 철물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바로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1시간 뒤 새 자물쇠가 달렸습니다. 영희는 새 열쇠를 손에 쥐고 문을 여닫아 보았습니다. 딸깍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이순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5세의 순자는 영희보다 4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영희야, 자물쇠 바꿨네. 네. 할머니, 순자는 영희의 표정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해. 순자네 집 거실은 영희네와 비슷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보리차를 내주며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영희는 지난 일주일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의 말, 결혼식 소식, 오늘의 결정까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잘했어. 뭐가요? 자물쇠 바꾼 거. 돈 끄는 거.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당했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5년 전이야. 아들 사업자금이라고 2천만 원 빌려줬지.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하더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절 때만 와. 빈손으로. 그것도 밥만 먹고 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끊었지, 뭐. 끊고 나니까 오히려 살겠더라. 순자는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살 사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어. 영희는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오후에 함께 커피를 마셨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커피 내리는 일조차 귀찮아서 인스턴트만 마셨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리는 과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니,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전에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쌉싸래하면서도 달콤한 맛.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민수예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월세도 안 주시고, 자물쇠도 바꾸시고, 내 집인데. 자물쇠 못 바꿔. 서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결혼식 일로 기분이 상하신 거 알아요. 기분 상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영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어머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힘들 때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다 큰 어른이 언제까지 어미 젖 빨고 살 거야? 영희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래. 돈이 필요하면 벌어. 영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새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문 밖에서 한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습니다. 영희가 돈을 끄는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도 서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수와 서연 그리고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누구야? 그 사람은? 변호사님이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라니 무슨 일일까요? 문 열어주세요. 이웃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할 수 없이 영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을 피셔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어르신, 저는 피셔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피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 관리?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갑자기 돈을 안 주시고, 자물쇠도 바꾸시고,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싶어서요.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치매? 내가? 서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사시는데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어떻게 해요? 내 판단력이 언제 흐려졌어? 피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고령자의 재정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대신 관리해?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겠다고 하시네요. 피셔 변호사는 서류를 영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입니다. 영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자가 섞인 어려운 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자신의 재산을 민수에게 맡긴다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르신께서는 편안하게 지내시고 아드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내 돈을 민수가 관리한다는 뜻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영희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뭘 생각해요? 간단한 일인데. 서연이 조급해했습니다. 피셔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급할 게 뭐 있어? 내일인데. 그때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웃들이 뭐라고 해? 어머니가 이상해졌다고 해요. 약사 아저씨도 그러시고 건너편 할머니도 그러시고.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그렇게 본다니.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물건값을 2번 내려고 하셨다면서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말하시던데 그런 적 없어.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상이에요. 피셔 변호사가 다시 펜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서명해 주세요. 이게 어르신을 위한 길입니다. 영희는 펜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문득 이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끊고 나니까 오히려 살겠더라. 자신도 돈을 끊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것 아닐까요? 영희는 펜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안 해. 어머니!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 누가 관리하라고 했어?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린 건 나야. 너희가 정신 차려. 피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무슨 법적 조치?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제도죠.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법정에서 만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서명해 주세요. 영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법정이라니.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법정에 서야 한다는 건가요? 나가. 어머니! 다 나가라고. 지금 당장.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나가. 세 사람이 나간 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법정, 성년후견, 위임장. 어려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들어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변호사가 와서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해요. 안 하면 법정에 간다고 하고. 지금 가서 대화해보자. 순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송금 기록, 가구 구입 영수증, 서연의 병원비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치매라고 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순자가 왔을 때 영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변호사를 구해야지. 제대로 된 변호사 말이야. 순자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싸워야 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싸워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집도
돈도 무엇보다 자존심도. 영희는 서랍에서 송금 기록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순자의 도움으로 영희는 노인 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최상훈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지난 3년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희가 가져온 송금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월세 1,800만 원, 가전제품 구입비 300만 원, 병원비 200만 원, 기타 생활비 지원까지 총 4천만 원이 넘네요. 네. 다 기록해뒀어요. 정신 상태를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 판단력의 증거죠. 최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닦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작은 법정에 영희와 최 변호사, 그리고 민수와 서연, 피셔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피셔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신청인 박영희 씨는 최근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점점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하세요.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같은 물건 값을 2번 내려고 하셨어요. 이웃분들도 모두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최 변호사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성격이 변하셨어요. 3년간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돈을 안 주시고 문도 안 열어주시고 왜 돈을 안 주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군요.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으면서 한 말이 있죠. 특별한 사람만 불렀다고.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간 4천만 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시어머니를 특별하지 않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중단한 것이 비정상적 행동일까요? 이번에는 영희 측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교회 친구 박정희 씨가 먼저 증언했습니다. 영희 언니는 오히려 요즘 더 밝아지셨어요. 교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순자 할머니도 나섰습니다. 3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정정하세요. 매일 산책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미용실 원장 김미경 씨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항상 또렷하세요. 오히려 요즘이 더 활기차 보이세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태우 박사님의 진단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인지 능력 우수, 기억력 정상, 판단력 양호, 재정 관리 능력 있음.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노인 학대입니다. 정확히는 재정 착취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셔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최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신청인들의 동기는 명백합니다. 피신청인의 재산입니다.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대변해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추측에 불과합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합니다. 영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금전 지원 내역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 판단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신청인 박영희 씨는 충분한 의사 능력과 재산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어르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았습니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순자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두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거야? 글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술학원도 다녀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좋지.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물론이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이 아닌 좋은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걷는 꿈이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가장 당당했던 하루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35년간 살았던 종로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이사하실 거예요? 순자가 짐을 정리하는 영희를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네, 아파트로 가려고요. 관리도 편하고. 아쉽긴 하지만 새 시작이니까 좋겠어요. 영희는 오래된 가구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민수 어릴 적 책상, 남편과 함께 샀던 장롱, 손때 묻은 찻상.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지하철역 근처 24평 규모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새 가구를 조금씩 들여놓으며 공간을 꾸몄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책상을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술학원에서 그린 수채화를 걸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색감의 꽃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잘 그리시네요. 미술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어요. 71세에 시작한 그림 그리기였지만 영희는 매주 빠지지 않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붓으로 색을 칠할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교회 모임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성가대에도 들어갔습니다. 오래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들이 기억났습니다. 영희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젊었을 때 교사였거든요. 아, 그래서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셨군요. 영희는 다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정체성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교회 친구들과 설악산 여행을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활발하시다니 젊은 사람들보다 낫네요. 여행 가이드가 감탄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계곡과 빨갛고 노란 단풍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예요. 6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뭔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영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까지 가게 해서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 했다고. 영희는 단풍 든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은 뒤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였어? 응. 어떻게 할 거야?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만나볼까 해. 용서할 거야? 용서는. 글쎄. 하지만 미워하긴 싫어. 일주일 뒤 영희는 새 아파트에서 민수와 서연을 만났습니다.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영희는 그들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됐어. 일어나. 어머니, 앞으로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원망은 안 할게.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대신 약속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네, 약속드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일해요. 서연이도 직장 다니고, 저도 새 일 찾았어요. 그래. 잘했어. 둘이 돌아간 뒤 영희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별들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영희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음 날부터 영희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술학원, 성가대 연습, 교회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하루하루가 충실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영희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맞아. 나도 느껴. 71년 살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늦게 혼자 차를 마시며 영희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경계는 내 삶을 지키는 힘이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새해가 오면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더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71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